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격 심리학. 오늘은 성격을 구성하는 인지와 행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기 전에 항상 마음 열기를 하고 있죠. 마음 열기,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성격 알기.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격 검사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의 감정 알기, 여러분의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했었었죠. 나의 흥미와 욕구 알기, 예,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또 나의 강점 알기, 여러분 강점 테스트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나의 가치관 알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 이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예, 나의 성격과 감정의 원인인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 그로 인한 이제 나에 대한 자화상이 어떠한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단계로는 어린 시절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경험의 순간에 느끼는 감각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묘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린 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사건, 그것으로 인한 이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을 한번 묘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이미지와 관련된 그 감정들. 예,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이미지와 느낌과 소리를 사용해서 한번 시를 써보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절, 어린 시절은 열어보면 날개가 부러진 파랑새가 안에서 치료받고 있는 흔들거리는 마분지 상자다. 그리고 그 안의 치료는 사과나무, 젖은 여름풀, 넓은 하늘, 날개의 비행, 그리고 그 안의 비행은 집과 노래 부를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린 시절 많은 영향을 주었던 어떤 그런 사건, 그런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이것은 시를 여러분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시는 한번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간단한 하나의 단어로 한번 묘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이 가시나무 그 조성모의 가시나무새 그 노래를 한번 그 가사를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예,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트리 본 회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나치에 항거하다가 옥중에 갇혀서 그때 쓴 옥중 시입니다. 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이 생각하시고 이러한 시를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시를 한번 보시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대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하길 내가 간수들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인 양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마치 내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인 양 불행한 나날을 견디면서
평화롭고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가 병들고 목이 졸린 사람처럼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색과 꽃과 새소리를 그리워하고 친절한 말과 인간다운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독에도 분노에 떨며 큰 사건을 간절히 기대하고 멀리 떨어진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심하며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쓰는 일에 지쳐 헛달에 빠지며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과 작별하려는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임을. 예. 나치 항거에서 히틀러 암살을 기도하다가 게슈타포에 체포되어서 플레센베르크의 수용소에서 처형된 독일의 목자이자 신학자인 본 회퍼의 옥중시였습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물음에 한번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를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하나의 은유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이분은 자기 자신을 우물에 비유했어요.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우물. 그쵸?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우물이다. 나는 우물이다. 황량하고 메마른 시대에도 마르지 않는 오래된 우물. 나는 한 번도 완전히 말라본 적이 없다. 당신의 양동이를 줄 것이 많은 내 깊은 곳으로 내려보내라. 비를 내려보내라. 넓은 하늘에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 내 입은 열려 있다. 폭풍을 내려보내라. 비바람에 씻긴 회반죽의 틈으로. 그러면 돌들이 이동하고 나는 조용히 그대로 서 있다. 예, 여러분도 이제까지 자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심리 검사를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인생 그래프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는 시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것을 또 이제 가족 치료와 두 개를 다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해보셨던 분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좋죠? 네, 그러면 오늘 제 8장 성격을 구성하는 인지와 행동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도록 할 건데요. 학습 목표는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개념의 구조와 차원을 설명할 수 있다. 부적응적 인지도식과 비합리적 신념을 이해한다. 개인 상황 논쟁과 그 결론을 설명할 수 있다.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제 체계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성격과 행동의 괴리를 설명하는 자기 제시 이론을 이해한다. 예, 그러면 성격과 인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신념이 다를 뿐더러 특정한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도 다릅니다. 우유나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바라보면서 비관주의자는 우유가 겨우 반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조바심을 내는 그런 반면에 낙관주의자는 우유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 생각하면서 흡족함을 느끼게 되죠. 낯선 사람을 만나면 나를 무시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경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흥미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특정한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은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가 무엇인가요? 인지. 예, 인지는 아는 것, 그쵸? 알물 뜻하죠. 인간은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인지 기능은 기억, 학습, 판단, 선택,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죠. 인간은 그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고 미래를 예측하죠. 오늘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른 인지적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인지적 구조. 인지적 구조는 개인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억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인지 구조는 과거 경험의 축적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인지적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인지도식, 스키마라고 하죠. 인지도식, 그리고 신념, 예, belief, 그리고 태도, attitude, 그리고 원형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 인지적 구조는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인지적 구조를 구성하는 내용과 인지적 구조가 조직된 그런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지도식은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 타인, 세상을 비롯해서 자기의 삶의 중요한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어떤 일정한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지도식은 바로 자기도식, 셀프 스키마라고 하죠. 자기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지도식은 대상에 대한 과거 경험과 학습 경험을 담은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흔히 우리가 자기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신념 체계를 뜻합니다. 이런 인지도식은요, 구조적 측면에서 개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기도식의 경우 사람마다 그 체계성, 복잡성, 명료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담은 매우 정교한 자기 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에 관해서 부정확한 그 정보에 근거해서 비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그런 자기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잘 통합된 형태로 지니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배웠던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처럼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개념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제 자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기 개념, 인간은 누구나 나라는 그런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나는 육체를 지닌 존재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마음속으로 다양한 생각을 할 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체로서 인식이 되죠. 이러한 자기의식은 인간 이해를 위한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 자기, 셀프라는 개념을 처음 학술적으로 논의한 사람은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심리학의 원리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 셀프란 자기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자기를 인식 주체로서의 자기, 즉 순수자기와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기, 즉 경험적 자기로 구분했어요. 이 제임스는 인식 주체로서의 자기와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기 모두 일관성과 동질성을 지니고 있고 자기 정체감의 바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셀프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의 입장과 연구 결과를 자기란 무엇이다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자기에 대한 연구들이 무수히 많을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이론적 입장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심리학계에서 자기는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self, 그리고 자아, ego, 그리고 자기 개념, self concept, 그 다음 자기 표상, 자기 지식, 자기 체계, 자기상, 자아 정체감, 자기 도식 등의 다양한 그런 용어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관념으로 정의됩니다. 자기 개념에 대한 이런 정의는 한번 연구자들의 주장에 근거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보면 먼저 자기 개념은 외부 세계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개체라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개념은 경계를 가지고 나와 나 아닌 것, 셀프와 non-self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개념은요.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일관성을 있는 그런 동일한 개체라는 의식을 포함하며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누적으로 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동일한 존재라는 자기 정체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자기 개념은 다양한 과거 경험을 조직적으로 축적하는 하나의 기억체계로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개념은 신체적 자기, 정신적 자기, 사회적 자기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적 자기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기술적 차원과 평가적 차원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개념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역동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의 누적, 특히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서 자기 개념은 점점 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개인은 자기 개념의 여러 측면과 관련해서 자기 존중감을 고양하려는 그런 욕구를 갖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유지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자기 개념이 위협받으면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위협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어가 성공적이지 못하고 위협이 계속되면 궁극적으로 심리적 부적응과 더불어서 성격의 전반적 와해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자기 개념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기 개념은 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기억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그런 인지적 구조를 지니고 있겠죠. 자기 개념이라는 인지적 구조의 중요한 특성은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제임스라는 분이 경험적 자기를 크게 세 가지 자기 영역, 즉 물질적 자기, 정신적 자기, 사회적 자기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자기는요, 자기와 관련된 물질적 측면 또는 소유물들로서 가장 중심부에 신체가 위치하고 다음에 의복, 집,
소유물 등이 차례로 포함됩니다. 정신적 자기는 개인의 내적 또는 심리적 그런 재반 능력과 성향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신적 자기는 반성적 과정의 결과로서 자신의 성격, 지적 능력, 지식, 가치관, 인생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기는 개인이 동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지칭하고 있어요. 가족, 연인이나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는 사랑, 명성, 명예 등이 사회적 자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개념의 다양한 요소들을 도식으로 제시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런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책의 255페이지에 보면 탐구 문제에 자기 개념에 대한 것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감 척도 이걸로 자신의 자존감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기 개념을 지니고 있나?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외모, 성격, 능력, 가족, 대인관계,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내 모습은 내가 이성적으로 여기는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또 현재의 내 모습은 부모 또는 중요한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특히 나의 어떤 측면에서 현재의 내 모습과 부모의 기대 간에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차이는 현재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념에는 여러 차원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개념은 인지적 구조의 또 다른 자기 개념이라는 인지적 구조의 아주 중요한 특성은 다차원성, 즉 다양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저스는요, 자기 개념이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라는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음을 주장했어요. 현실적 자기라는 것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상태에 대한 그런 지각을 의미하고요. 이상적 자기는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모습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도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자기에 대한 우리 자기 자신, 자화상 이런 거를 지금 다루면서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더 많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현실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가 불일치할 때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자신은 선을 행하고 하지만 굉장히 계속해서 낙심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일치하는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불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부정정서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불일치 이론을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자기의 평가 과정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자기에 대한 관점과 자기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대한 관점은 나에 대한 나의 관점, 그리고 나에 대한 타인의 관점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역은 현실적인 자기, 이상적인 자기, 의무적인 자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불안이나 우울 같은 구체적인 정서 경험은 이러한 인지적 요소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울은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인 반면에 불안은 현실적인 자기와 의무적인 자기의 불일치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특히 현실적인 자기가 타인의 관점에서의 의무적인 자기와 불일치하면 타인으로부터의 그런 징벌과 처벌을 예상하게 되며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현실적 자기가 나의 관점에서의 의무적인 자기와 불일치하게 되면 죄책감, 그리고 자기 경멸감, 불쾌감, 그런 형태로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쿠스에 의하면 자기에 대한 표상이 매우 다양한 차원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기 표상의 주요한 차원은 긍정적인 나, 부정적인 나, 현실적인 나, 이상적인 나, 의무적인 나, 실현 가능한 나, 원치 않는 나, 희망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죠. 요컨대 자기 개념은 다면성과 다차원성을 지닌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 개념과 성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자기 개념은 성격의 핵심적인 인지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념은 개인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선 자기 개념은 자기 존중감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는 자기 존중감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개념은 높은 자기 존중감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자기 개념은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울감과 열등감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자기 개념은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역시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자신의 현실적 평가를 반영하는 현실적 자기일 뿐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와 부모에 의해서 기대되는 의무적 자기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현실적 자기 개념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이상적 자기나 의무적 자기의 수준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에 자신이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가능한 자기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무적 자기, 이상적 자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능한 자기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상적 자기나 의무적 자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개념의 다양한 측면들은 서로 복합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념의 구조적 특성도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념의 분화 정도에 따라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 개념이 정교하게 분화되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실현당했다거나 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러한 영향이 사건과 관련된 자기 개념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충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 개념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이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 개념의 구조적 결함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자기 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우리 성격 장애 여러분 배웠었죠? 자기 애성 성격 장애는 특징이 어떤가요? 과도한 자기 도취와 나르시시즘, 그죠? 특권 의식.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사람들에게 다 대접받아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특권 의식이 있죠. 이것이 성격의 일부로 고착되어서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그런 성격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격 장애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 과도한 편애와 특권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자기 개념이 과도하게 긍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고착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는 어린 시절에 과도한 좌절,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혜택을 받거나 편애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또 너무 과도한 좌절로 인해서도 또 이렇게 자기애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보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상적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발전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얘기했지만 성격장애라는 것은 몇 번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격장애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성격장애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내 삶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이제 또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에 많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은 의식적으로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보고하지만, 내현적인 자기 개념을 측정하는 인지적 과제에서는 자기 개념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이들은 정상인 집단에 비해서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단어를 무시하지 못하고 더 오래 주의를 기울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상대방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지도식과 개인적 신념.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에서요, 여러분 원래 성격심리학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정신분석이론, 예, 분석심리학, 그리고 뭐 인지주의, 행동주의, 인지행동주의, 또 뭐 그리고 실존주의, 인본주의,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이제 성격심리학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배우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하는 인지도식과 개인적 신념은 바로 예, 인지주의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인지주의를 배울 때는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틀, 바로 인지도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인지주의 이론가들은 뭐 이제 아론 맥이나 앨리스, 이런 사람들은 인지도식과 개인적 신념이 성격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개인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인지도식이나 개인적 신념은 성격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과 정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각기 다른 성장 과정과 과거 경험을 통해서 독특한 인지도식, 그리고 독특한 개인적 신념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도식에 대해서 보면, 스키마, 즉 인지도식은요, 개인이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생활 사건에 대해서 개인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관주의자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낙관주의자는 세상의 밝고 아름다운 측면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처럼 인지도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환경적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 의미를 편향된 방향으로 해석하게 하면서 개인의 삶에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성격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요, 특정한 주제에 편향된 그런 인지도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리도식 치료를 창안한 제프리 영에 의하면 성격장애가 근본적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된 초기 부적응 도식에 기인한다고 주장한 거죠. 초기 부적응 도식은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기억, 감정, 인지, 신체 감각으로 구성된 심리적 구조로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발달해서 생애 전반을 통해서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 현저한 적응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응적 심리도식을 5개 영역에 18개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18개의 부적응적 심리도식과 그 특성을 요약해서 제시한 것이 여러분 책의 261페이지에 18개의 부적응적 심리도식과 그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5개 영역은 먼저 보면 단절 및 거절, 그리고 자율성 및 수행 손상, 그리고 한계 인식 손상, 그리고 타인 중심성, 과잉 경계 및 억압, 예, 이런 5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예, 먼저 단절 및 거절에서 보면 이 심리도식은 이제 첫 번째로는 유기 불안정 심리도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도식을 지닌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은 타인이 자신에게 정서적인 지지, 애정, 보호 등을 꾸준하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타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좀 남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두 번째, 불신 학대. 타인이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하고 속이고 이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타인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잘 속아 넘어가거나 바보같이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또 정서적 결핍.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싶은 정서적인 소망이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정서적 결핍에는 3가지 유형, 즉 양육 결핍, 그러니까 관심, 애정, 따뜻함이 없었을 때, 그리고 공감 결핍, 이해, 경청, 감정 공유의 부재, 그리고 보호 결핍, 지지나 안내의 부재가 있을 때, 예,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함과 수치심인데요. 자신을 결함이 있고 열등하고 중요 측면에서 취약한 존재라고 느끼거나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면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비판, 거절, 비난에 과민하고 자의식이 강하고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고립과 소외인데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죠. 그리고 자신은 타인들과 다르며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이 5가지가 바로 단절 및 거절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성 및 수행 손상의 영역에서는 의존 무능감의 심리도식이 있는데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일상적인 과업, 자신 돌보기, 일상적인 문제 해결하기, 판단하고 결정하기, 새로운 과제 도전하기, 예, 이런 걸 유능하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위험, 질병에 대한 취약성. 예, 끔찍한 재난이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고 자신은 그 재난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과장된 공포를 지니게 되죠. 이 공포의 초점은 의학적 재난, 정서적 재난, 외부적 재난 중에서 한 가지 이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밀착, 미발달된 자기의 심리도식을 갖게 되는데요. 충분한 개별화나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을 이루지 못한 채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중요한 타인, 대부분 부모님이겠죠? 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밀착된 타인의 지속적인 지지가 없으면 제대로 살거나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실패 심리도식은 자신이 이미 실패했거나 결국엔 실패할 것으로 믿으며 자신이 동료들에 비해서 성취의 영역, 학업이나 직업이나 운동 등에서 이런 성취의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믿는 경우예요.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 비해서 어리석고 무능하며 지위가 낮고 그리고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예, 3번째 영역 한계 인식 손상인데요. 여기서는 이런 심리도식이 있습니다. 특권의식과 과대성인데요. 자신은 타인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적용되는 그런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현실적 여건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예요. 굉장히 자기애성이 강하죠.
예, 그리고 자기 통제, 자기 훈육 부족 심리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자기 통제나 좌절감 내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불편감을 감내하지 못하고 고통, 갈등, 책임감, 노력을 회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예, 네 번째의 영역은 타인 중심성인데 복종의 도식은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통제권을 내어주고 지나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타인의 분노, 거부,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굴복하며 자신의 소망, 의견, 감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경우입니다. 예, 또한 자기 희생 심리 도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만족은 희생한 채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거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피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승인 인정 추구의 심리도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진정한 자기 정체감의 발달을 희생한 채 타인으로부터 승인, 인정, 관심을 받거나 그들의 바람에 맞추는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의 자존감은 자기 평가보다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외모, 경제력, 성취 등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영역 과잉 경계 및 억압에서 보면 부정성 비관주의 심리도식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삶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측면은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는 반면에 삶의 부정적인 측면, 즉 고통, 죽음, 손해,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과장된 그런 생각 때문에 만성적으로 걱정이 많고 긴장하고 불평이 많고 우유부단한 특징을 보입니다. 예, 정서적 억압 심리도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충동 조절에 실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감정, 의사소통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에요. 분노와 공격성을 억압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억압합니다. 예, 엄격한 기준과 과잉 비판 심리도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행동과 수행에 대한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비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항상 그래서 압박감을 느끼고 여유를 가지 못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지나치게 혹평하고 즐거움, 휴식, 자존감, 대인관계 등에서 심각한 그런 손상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심리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누구나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에요.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의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처벌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불안성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부적응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이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지니는 그런 신념의 속성에 따라서 그의 성격과 행동 패턴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념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거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직된 것일 때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REBT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의 창시자인 앨리스가 있어요. 이 앨리스는 부정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들을 제시했어요. 그에 따르면 비합리적 신념은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당위적이고 경직된 완벽주의적 명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당위적 요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당위적 요구인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는
나는 반드시 탁월하게 일을 수행해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나는 반드시 탁월하게 일을 수행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에 대한 당위적인 그런 요구를 갖고 있게 되면,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뭐 자꾸 미룬다거나 불만족스러워한다거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거나 이러면서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제 상담 현장에 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인지 도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나 이제 한번 보면은 여러 삶의 경험들 통해서, 특히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그 화살이 돌아올 때는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예요. 지금 당위적인 요구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신념 체계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명제가 끝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 이것은 개인이 타인에게 지니는 과도한 요구로서 타인이 그러한 기대에 따르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는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친절하고 나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라면 항상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존중할 가치가 없는 나쁜 사람들이며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그 신념이에요. 이러한 과도한 기대와 신념은 필연적으로 실망, 좌절, 배신감과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만들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분노, 적개심, 질투, 폭력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진정한 친구라면 항상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정치적 체계뿐 아니라 자연세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과도한 기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세상은 항상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하며 나의 노력에 즉각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신념들이에요. 우리 사회는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네.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되면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공포,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행동, 우울과 자기 연민을 초래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당위적인 요구는요,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비현실적인 것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좌절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부적응적인 것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비현실적인 것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앨리스는 이러한 절대적이고 당위적인 신념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으신지,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무엇인지, 그것이 자신에 대한 것인지, 타인에 대한 것인지, 세상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11가지 비합리적 신념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보시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역기능적 신념은 이 성격 장애와 연관성이 많은데요. 이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매우 독특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가진 신념은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부적응 상태로 유도하는 역기능적인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백과 그 동료들은 성격장애 기저에 존재하는 역기능적인 신념, 앨리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했는데, 예, 백은 역기능적 신념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했어요. 성격장애 유형별로 독특하게 나타나는 역기능적 신념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 여러분 책에 264,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성격장애 유형별로 주요 신념들을 한번 보면요. 먼저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어요. 편집성 성격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불신과 의심,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잘 따지고 잘 싸우고 그러는 특징을 갖고 있죠. 남을 믿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 편집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역기능적 신념을 한번 보면, 먼저 사람들은 악의적이고 기만적이다. 성선설보다 성악설을 믿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공격할 것이다. 긴장하고 경계해야만 나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예,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어떤 특징 갖고 있나요? 법을 막 위배하는데 그 위배하면서도 무책임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도 없고 또 폭력 행동을 일삼죠. 예,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역기능적 신념을 보면 우리는 세상을 정글에 비유한 거죠. 정글에 살고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힘과 주먹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다. 들키지 않는 한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며 당해도 싼 존재들이다.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을 갖고 있죠. 예, 자기애성 성격장애인은 어떤가요? 예, 나르시시즘, 예, 웅대한 자기상을 갖고 있고 특권의식과 착취적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의 역기능적 신념은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우월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인정, 칭찬, 존경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존경이나 특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나 정도의 훌륭한 사람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강박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는 어떤가요? 굉장히 완벽주의가 있죠. 과도한 완벽주의와 성취 지향성, 인색함이 특징인데요. 이들의 역기능적 신념은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다. 실수는 곧 실패다. 모든 행동과 결정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 명확한 규칙이나 절차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나머지 또 의존적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가 있는데요. 의존적 성격장애는 자율성이 부족하고 의존적 행동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근본적으로 무력하고 부적절한 사람이다. 나는 혼자서는 세상에 대처할 수 없으며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회피성 성격장애는 타인과의 대면 불안이나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죠. 그래서 나는 부적절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비난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역기능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행동의 근원이고 행동은 성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개인의 성격을 알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그가 앞으로 나타낼 행동을 예측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성격과 행동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인간의 속마음과 겉모습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타적인 선행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받은 사람이 사실은 기부금을 횡령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인 위선자인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실제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직장 상사에게는 매우 순종적인 행동하지만 부하 직원에게는 매우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직장에선 부지런하지만 가정에서는 매우 게으르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모습을 나타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도덕적이지 못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성격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성격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과 행동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죠. 낯선 사람 만나는 상황에서는 약간 긴장 상태에서 상대방 탐색하고 좀 신중하게 자기 감정 표현도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친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편한 상태여서 자신의 생각,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자유로운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죠. 개인의 성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말을 많이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낼까요?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려면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것들이 바로 이제 성격심리학의 주요한 그런 관심사로서 개인 상황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 상황 논쟁은요, 성격심리학 역사에서 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성격 또는 상황적 특성, 중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에 대한 논쟁이에요. 상황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이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어요. 인간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성격의 개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론자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존재고 행동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 뿐인데 다만 성격심리학자들이 자신이 관찰한 개인의 행동 차이를 성격에 의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격론자들은 성격 개념의 존재와 유용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어요. 개인은 출생 시부터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 성격 발달은 성장 과정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생활 경험은 처음에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한 경향성을 강화함으로써 특정한 성격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이죠. 개인이 상황마다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것에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고 개인의 행동은 직면한 상황과 그의 성격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간의 행동은 성격과 상황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하려면 그의 성격 특성과 그가 행동하게 될 상황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을 연구하는 분야는 성격심리학인 반면에 사회적,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사회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성격의 생물심리학 이론에서
보면 뇌에는 두 개의 행동 통제 체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제 체계가 있는데 행동 활성화 체계는 목표 추구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신경 심리 체계라고 할 수 있고 행동 억제 체계는 위협 단서에 대해서 행동을 억제시키는 신경 심리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제 체계에 대한 이런 비교 분석이 지금 이 표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고 행동 억제 체계 활성화하는 그런 생리적 기반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촉발 자극이 어떠한지, 그리고 정서 반응이 이때 어떠한지, 그리고 행동 반응, 병리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로터의 통제 소재, 자신이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이 통제 소재 내부와 외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은 과제 수행에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과제를 완수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죠. 이 자기 효능감은 실제 수행의 성취,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책의 273페이지 보면 디스크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네 가지, D가 지배형이고요. I가 설득형이고, S가 순종형이고, C가 동조형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배형은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지만 자신의 영향력은 강하다고 인식해서 나타내는 행동 방식으로 주도형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러한 유형은 적극적인 행동파예요. 그래서 단호하고 신속하지만 지시적이고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하고 공감적인 태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설득형은 환경이 호의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도 강하다고 인식할 때 나타내는 그런 행동 방식으로 사교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열정적으로 일에 임하고 친화력이 뛰어나지만 산만한 경향이 있어서 세밀한 분석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순종형은 환경이 호의적이지만 자신의 영향력은 약하다고 인식할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 방식으로 안정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성실하고 협력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나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평온하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추구하지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자발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죠. 동조형은 환경이 호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도 약하다고 인식할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 방식으로 신중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치밀하고 원칙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내지만 실수를 두려워해서 일의 속도가 느리고 과감하지 못한 경향이 있어요. 저는 설득형, 사교형입니다. 그래서 사교적이고 낙관적 태도 지니고 열정적으로 일하기도 하고 친화력이 좋고 그런데요. 세밀한 분석, 집중이 필요한 일에 좀 취약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떠한 형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존재죠.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목표를 지니고 살아가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격이란 개인이 특정한 상황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일관성 있게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는 개인이 행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향점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열망은 개인이 평소에 이루고자
추구하는 일관성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적 열망의 주제는 성취, 친화, 권력, 건강 등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열망의 차원은 긍정성, 부정성, 성공 가능성, 헌신도, 예, 그리고 열망 간의 관계는 촉진이냐 갈등이냐 통합, 예, 이런 관계에 따라서 개인의 행복도가 달라진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개인적인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번 달 또는 이번 주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열망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것들이죠? 예, 성격 유형에 따라서 추구하는 목표나 일상생활이 어떻게 다를까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그리고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성격의 자기 제시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이 위장술에 매우 능한 사람이죠. 자신의 진심, 즉 속마음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과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속마음과 겉모습에는 현저한 그런 괴리가 있죠. 속마음을 투명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마음을 숨기는 그런 포커페이스, 예,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하면서 독심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도 있죠. 예, 인간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여 그렇게 나타내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회적 상황에서 융이 말한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타인이라는 청중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자기 제시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성격의 자기 제시 이론을 따르면 성격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심어준 자신에 대한 인상이나 이미지를 뜻해요. 자기제시 이론에 따르면 인생은 연극이다. 그리고 온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다. 그래서 성격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청중에게 보여질 인상, 즉 그 인상 이미지이며, 인생은 그러한 인상을 잘 제시하며 연기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제시는 성격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모습과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보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면을 숨기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행동을 내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을 유능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내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매우 협동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내보이는 사람이 있죠. 인간의 내면적 성격은 자신만이 알 수 있으며, 타인은 개인이 내보이는 외향적 대인 행동을 통해서 그의 성격을 추론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 인생은 연극이고 온 세상은 무대이며 우리는 모두 배우다. 예, 자기 제시는 청중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타인을 우리는 공적 청중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자기 자신을 사적 청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제시는 청중에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자신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주체성과 연대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주체성은 자기 보호와 자기 확장을 위해서 유능성과 권력성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존재 방식인 반면에, 연대성은 다른 존재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랑과 소속감을 추구하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 방식을 뜻합니다. 청중을 의식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효과적인 공적인 자기 제시는
상당한 노력과 주의력을 요합니다. 따라서 유명 연예인들의 공적인 자기 제시 행동은 실제 모습과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진정한 자기 모습과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스트레스와 소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성격의 자기 제시를 보면 예, 공적 청중이 있고 사적 청중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예, 주체성과 연대성이 다 다르죠. 주체성은 자기 보호와 자기 확장을 위해서 유능성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 방식이고, 연대성은 다른 존재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랑과 소속감을 추구하는 상호의존적 존재 방식이죠. 그래서 공적인 자기 제시는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위선이다, 위선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위선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제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대인관계는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상대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위장하여 제시하는 그런 위선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격의 자기 제시 이론에서 보면은 사회적 선호 반응, 즉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반응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자기보고형 검사에서 자신의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사회적 선의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공적 청중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자기 제시를 조절하는 과정을 인상관리라고 해요. 물 밑으로는 두 발을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갈퀴질하면서도 물 위에서는 우와 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백조. 그 백조처럼 인간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숨긴 채 타인에게는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자 하죠. 그것이 바로 인상관리예요. 자, 반면에 사적 청중의 경우에 인상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긍정적인 자기상의 유지를 위해서 내부적인 그런 방어적 과정이 작동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상관리는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으로서 억제에 해당하는 반면에 자기 기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하는 억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인상관리는 의식적이고 통제적인 조절인 반면에 자기 기만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상관리는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기 이미지에 따라서 주체성 관리와 연대성 관리로 구분돼서 주체성 관리는 강점 홍보하기, 즉 자랑하기로 유능성, 두려움 없음, 대담성, 창의성과 같은 속성을 강조하고요. 이런 행동은 주로 구직자나 데이트 신청하는 남성에게서 흔히 관찰되고요. 그리고 연대성 관리는 자신의 협동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핑계대기와 다양한 위험 통제를 포함하는데요. 자신의 이타성을 과장하는 것은 종교적 상황, 협동성을 과장하는 종업원, 처벌을 피하려는 법적 피고인에게서 흔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지배성, 두려움 없음, 정서적 안정성, 지성, 창의성, 매력과 같은 주체성 관련 성격 특질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자기 지각을 나타내요. 이처럼 자기 애적이고 영웅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자기 기만적 왜곡을 이기주의자 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연대감의 가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일탈된 충동을 부정하고 자신의 고결하고 성자 같은 속성을 주장하는 자기 기만적 경향성을 나타내는데요. 이들은 우호성, 친화성, 책임의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자기 지각을 나타내는데 이를 도덕주의적 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격의 자기제시론, 인상관리, 자기 기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상관리를 위해서 어떤 자기제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나는 공적 청중, 즉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성격의 소유자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상관리를 위해서 주체성, 연대성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결코 보여주기 싫은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격과 자기 제시. 우리는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인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외현적 행동을 통해서 그의 성격을 우리는 추론할 따름이죠. 성격은 자기 제시의 개인 차이를 통해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제시의 노력과 조절 노력이 다르고요. 또한 자기 제시에 관여하는 동기가 다르고 자기 제시의 왜곡 정도가 다르고 인상관리의 그런 방법, 방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념은 성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지적 요인입니다. 자기 개념은 어떠한 심리적 구조를 의미합니까? 자기 개념은 어떤 구조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기 개념은 개인의 행동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제프리 영은 성격 장애의 바탕이 되는 초기 부적응 도식 제시하고 있죠. 예, 그가 제시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란 무엇이고 성격 장애를 유발하는 부적응 도식의 예를 3가지 이상 열거해 보아라. 그 다음에 앨리스가 제시한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가 주장한 대표적 3가지 비합리적 신념은 무엇인가? 이 3가지는 꼭 여러분 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고 마지막 7번째, 성격의 자기제시 이론의 핵심적 주장은 무엇인가? 자기제시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체성 이미지와 연대성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한 사회적 선호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이거는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번과 7번은 여러분이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